가칭 뭐 정해진 이름은 아닌데요. 시민입법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시민과 미래와 약자를 위한 더 좋은 대안, 더 많은 목소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대안의 힘으로 민주정부 3기, 성공하는 통치의 경험 만들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제가 드릴 얘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시민입법 네트워크의 필요성, 그래서 미래와 약자를 대변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 다음에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대안적 방향성,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이 문제의식을 연장해서 봤을 경우 민주정부 3기라는 게 단지 어떤 특정 정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어떤 역사성을 갖는 걸 봐야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향으로 더 성공하는 방향으로 포지티브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비 모임과 관련된 역할 분담이 실무 논의 정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래와 약자를 위한 더 좋은 대안은 그냥 제가 고민했던 거를 좀 집약한 건데요. 정치를 통해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하나는 권력이 필요하고 하나는 권력을 잡았을 경우 해법 컨텐츠 솔루션이 필요한데 우리는 오랫동안 통치했던 경험이 짧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이제 반독재 민주화 운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실은 어떤 반사 이익을 취하는 게 훨씬 더 저비용 고효율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해법 컨텐츠 솔루션을 이거는 그러니까 이 원래 그냥 이 범진보 세력 전체, 민주화 운동 세력 전체가 이런 쪽에 대한 역량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특정 대통령의 문제나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문제의식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진보의 재구성, 진보라는 말이 해석하기 여지가 되게 다양한데 하나는 레프트, 라이트로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생각에 진보는 퓨처, 그러니까 미래, 약자 51%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에서의 진보는 그냥 민주당이 왼쪽이면 진보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왼쪽이냐 오른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미래지향적이냐가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러려면 무엇이 미래인지에 대한 우리가 먼저 판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럼 뭐가 도대체 미래냐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게 2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 두 가지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좋은 대안, 더 많은 목소리라는 표현 썼었는데 현재 문제의식은 재벌 자본과 재벌 노동만 대표되고 있다. 그래서 재벌 자본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전통적인 보수정당, 정경련 경총이었고 재벌 노동의 목소리가 대표되고 있는 게 전통적인 민주화운동 했던 정당과 그 다음에 이제 진보정당으로 대표됐던 정당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대표됐냐면 이분들만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분들이 나쁜 의미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분들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조직된 소수 1번, 2번 세력이라고 편의상 표현하면 재벌 자본과 재벌 노동은 조직된 세력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대표되고 있고 언론에도 나오고 있고 법과 제도로도 반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분산된 다수인 하청 자본과 하청 노동의 목소리는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거를 사람으로 치면 재벌 노동에 해당하는 현재 조직노동이죠. 조직노동 이퀄 양대노총인데 조직노동이자 양대노총인 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생각을 하면 공공 부분에 주로 계시는 분들 저기 뒤에 발제문 있는데요. 네. 공공 부분에 계시는 분들, 재벌 대기업에 있는 분들, 연배로는 주도하시는 분들이 40, 50대인 분들, 그 다음에 남성, 정규직 이런 사람이 지금 조직노동으로 대표되고 있고 그분들이 아닌 여집합은 소외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 중소기업, 청년, 노년, 여성, 비정규직 이런 분들의 목소리는 상대적으로 대표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비정규직 문제조차도 정규직이 왈가왈부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조직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편향적으로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편향적인 대표성이 되고 그런 대표적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의역 19세 긴급 문제도 그렇고 실은 또 여성들을 둘러싼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일가정 양립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런 측면이 있다. 이게 이제 현재의 강자 집단과 약자 집단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이 표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동태적으로 본다고 치면 동태적으로 보면은 현재의 강자 집단과 현재 강자 집단을 대체한 미래 세력을 그냥 미래 자본, 미래 노동이라고 항상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미래 자본, 미래 노동은 저는 뭐 미국으로 치면 그냥 뭐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나 이런 빌 게이츠라든가 뭐 내지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 사회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미래 자본, 미래 노동이 영향력이 커지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는 거고 그래서 그들의 영향력과 지금 대표되지 못하는 약자인 자본과 약자인 노동을 이들을
동시에 대표하는 노력이 결국은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민운동을 하든 정치운동을 하든 그 사람이 뭘 하든 간에, 언론에 있든 뭐 있든 간에 큰 틀은 현재 있는 사람들 나쁜 사람으로 생각해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대표할 거냐의 문제가 정치 근본 문제인데, 첫째, 미래자본과 미래노동을 대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두 번째, 약자를 대표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한순간에 되진 않겠지만 법과 제도를 바꾼다는 얘기는 51%가 돼야지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51%가 되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방법론을 뭔가 이제 좀 약간 수위 조절을 한다든가 속도의 완급 조절을 한다든가 방식을 통해서 미래 약자 51%가 동시에 갖춰질 경우 그때 이제 어떤 좋은 사회를 조금 더 진일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의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편의상 진보가 레프트 라이트 개념이라면, 그래서 어떤 어떤 새롭게 진일보라는 개념으로 미래를 나간다는 의미에서 진보를 버리고 진일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정당 정치나 진보정당 운동 등등을 오랫동안 하고 했으면서 도대체 뭐가 안 되는 걸까라는 거를 고민하면서 이 어떤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이 어떤 구분법이 상당히 유용한 분석들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요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정치학자들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시민사회, 정치사회, 국가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더 현재로 치면은 네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제가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사분법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냥 편의상 상부구조 사분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1층에는 시민사회가 있고, 이제 광의의 의미인 거죠. 여기서 시민사회는 개인들의 자발적 결사체 일체를 시민사회를 간주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언론, 세 번째는 정치사회, 네 번째는 국가라고 있다고 쳤을 경우 정책 담론의 생산 및 주체가 시민사회에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언론은 이거를 이제 생산 및 유통하는 집단이라고 봐야 되고, 정치사회는 이거를 수용 및 반영, 물론 부분적으로 생산하는 역할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국가는 이거를 이제 행정적 또는 어떤 이제 정책 담론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소위 이제 그 정당 정치론과 관련돼서 어떻게 하면 정당 정치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책이 중심이 되는, 어떻게 하면 비전 컨텐츠 솔루션이 중심이 되는 정치가 가능할 거라는 것에 대한 저의 고민의 결론은, 정당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1번, 2번, 3번, 4번이 하나의 정책 생태계를 구성하면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해줄 때만이 정당 생태계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다. 그래서 생태계적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있든 시민사회에 있거나 언론에 있거나 정치사회에 있거나 국가에 있는 사람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주어진 제약 조건에서 그것을 돌파하려는 노력이 다 각각 필요한 거고, 그러나 이제 큰 틀로 보면은 이제 좀 한계는 많다고 봐야 되겠죠.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정부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랬을 때도, 예컨대 지금 정부가 하려는 것 중에서 종교인 과세 문제가 있는데요. 종교인 과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하려면은 종교인 과세가 불가피한 건데, 여기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와주실래요? 자리가 하나 더 있으니까. 뒤에 또 오실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예. 종교인 과세 같은 걸 하려고 그래도 이게 정부 입장에서는 종교계랑 대립하는 모양새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는 특정 이 A 후보는 찬성하고 B 후보는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심상정 후보는 찬성하고 문재인 후보는 반대했던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 동의 기반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국민들 자체가 51%가 동의가 안 됐기 때문에 한쪽은 어떤 이제 일정 정도 한 득표율 10% 내외를 득표하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얘기해도 되는 거지만, 51%를 득표로 목표로 하는 정당의 후보들은 자기 개인적 소신이 어떻든가 무관하게 동성애 문제를 어떤 그 법적인 걸 옹호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특정 정당의 문제이거나 특정 대선 후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사회랑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민사회를 재편하는 문제가 같이 가지 않으면 시민사회 위에 정치사회나 국가는 떠있는 어떤 배 같은 거기 때문에 시민사회의 어떤 변화, 시민사회를 물론 이건 한꺼번에 변화할 수는 없는 거죠.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운동이 같이 가야지만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최장직 교수님이나 박상훈 박사님의 팬이었어가지고 지난 10여 년간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국회에서 하면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는 팩트가 아니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제가 이제 국회에서 일해 보니까 현재 국회의원 되신 분 중에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 출신인 분만 한 20, 30명 돼요. 법조 출신보다 제가 숫자로도 크게 적지도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조직노동은 대표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위 10%의 노동은
대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동 없는 민주주의조차도 팩트가 아니다. 그럼 누가 대표되지 못하고 있냐? 정확한 워딩은 90%의 조직되지 못한 노동은 대표되지 않고 있다. 이 말은 팩트이지만 민주노총,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이 지금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5개 당이 실제로 다 있어요. 민주노총, 한국노총 출신 국회의원들이 그 5개 정당이 실제로 골고루 다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이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 얼만큼 충분히 반영되고 있느냐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근데 이거는 구조적으로 권력 자원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조직노동과 조직자본은 권력 자원을 더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본 중에서도 좀 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조직돼 있는 거고, 노동 중에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조직돼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마치 이제 뭐 이제 이런 거 저런 거를 편향적으로 조직화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 편향적으로 목소리만 반영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의 핵심은 대표인 문제인데 대표 자체가 왜곡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상화시키려면 이 권력 자원의 불균등은 단기간에 해석할 수 없는 거고, 편향적 조직화를 보완해주는 어떤 시민사회의 재편. 그래서 시민사회의 그러니까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을 조직화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래가지고 대표성의 왜곡,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결국 대표의 문제로 봤을 때 대표성의 왜곡을 보완해주는 작업을 할 때만이 실은 민주주의가 정상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하버마스 표현인가 뭐 누군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민주주의의 위기는 민주주의를 민주화하는 방법으로 돌파해야 된다는 말을 그 민주화의 민주주의라는 최당직 교수님 책 보면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말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는 존재하지만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표성의 편향, 대표성의 비대칭을 보완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정리를 하면 크게는 정치의 본질은 누구를 대표할 거냐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 누구를 대표할 것이냐, 미래와 약자를 대표해야 된다. 물론 이거는 미래와 약자는 무조건 다 좋은 사람이고, 조직노동과 조직노동은 그러니까 조직된 자본과 조직된 노동은 다 나쁜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로 이제 약간 좀 지금은 불균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들을 좀 목적의식적으로 대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 활동 방식은 이들이 조직화되지 못한 이유는 조직화되기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왜 조직화되기 어렵냐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런 거에 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고, 동시에 저는 이제 그래서 입법 방식이 좋은데, 입법 방식은 두 가지 면에서 좋은 건데, 하나는 실제로 그들을 위해서 정책적인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측면에서 좋고, 또 하나는 공중전을 하기에 용이해요. 다시 말해서 법과 제도의 문제를 다루면 언론에서 다뤄주기가 되게 용이하거든요. 예컨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라는 제가 매우 좋아하는 분들이 같이 하고 있는 복지국가 단체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거는 교육사업이랑 기자회견이랑 페이퍼를 내는 거예요. 보고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시다시피 국책연구소가 보고서 내도 기사가 잘 안 되거든요. 국책연구소나 재벌연구소가 보고서를 내도 기사가 안 되는 판국에 보고서 100날 내봤자 기사화되기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바에 의하면 입법을 매개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입법을 매개로 이슈파이팅을 하거나 입법을 매개로 무슨 항의 뭐를 하면은 기사화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대중의 관심을 조직하기가 용이해진다 그럴까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이제 어떤 결과물로서도 입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과물을 낼 수도 있고, 옛날에 우리 서명운동 같은 거 해보면 실은 밑도 끝도 없는 작업이거든요. 1000만 명 서명운동 해봤자 고생은 엄청나게 하지만 이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도 불투명해지거든요. 1000만 명 서명운동보다 한 뭐 30 내지 100명이라도 조직을 해가지고 이슈파이팅을 해가지고 언론을 통한 공중전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이런 입법을 매개로 하면 언론 노출도가 높아지고, 특히 이제 SNS 같은 데 노출도가 높아지면은 관심을 갖고, 비록 이제 내가 그거에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내지는 재능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재능 기부로, 활동력 있는 사람 활동으로 결합할 수 있는 유인이 많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이제 이 공중전을 매개로 하면 사람들을 규합하기가 용이하다. 다시 이제 그래서 이제 누구를 위해서 할 건지는, 누구를 대표할 거냐, 미래와 약자를 대표한다. 그리고 활동 방식은 입법을 중심으로 하고 언론 플레이를 중심으로 한다. 그다음에 조직화 방식을 실제로는 이제 같이 반드시 겸하는 방식을 한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 이랜드에서 얼마 전에 이제 알바들 삥 뜯어 먹었는데 그게 몇 천억을 삥 뜯어 먹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알바 떼인 돈 찾기법이라는 뭐 약간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알바 떼인 돈 찾기 청년 유니온을 띄우는 거죠. 이 입법을 매개로. 그다음에 뭐
지금 저는 최저임금 1만 원이 지나치게 과한 제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약간 운동권, 그러니까 이 노동운동계가 약간 민주당과 정책적 차별화를 하려고 저는 약간 의도적으로 좌편향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로 적합한지 아닌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어떤 이제 그냥 노선투쟁의 차별화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런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알바들도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돼버리면 209만 원을 못 받게 되는,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1만 원이면 월급으로 한 사람은 209만 원이 돼요. 그러면 월 209만 원을 가져가지 못하는 알바 사장님도 많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의 약 30%가 최저임금 대상자가 될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러면 그냥 제 아이디어성 얘기예요. 알바 사장도 상생하는 최저임금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냥 알바, 알사, 최저임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대충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유니온을 띄우는 거죠. 그래서 노동계의 어떤 그 편향적 대표성, 좌편향된 대표성을 그거와 다른 목소리, 우리는 그게 너무 과하다 생각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업 접어야 된다 라는 목소리를 조직화하는 걸 한다든가, 그 다음에 여성들 같은 경우 하나 예시로, 만약에 교수들 성희롱 문제가 정말로 비중 있게 있는 게 사실이라면 교수 성희롱 박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뭐 교수 성희롱 박살 여학생 유니온을 조직한다든가, 그러면 대학원 총학생회라든가 내지는 그 여학생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총여학생회 같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랑 같이 이제 공동사업을 모색한다든가, 그러면 이제 어떤 특정 이슈를 매개로 한 이슈를 매개로 한 아젠다 학생 운동이 되는 거죠. 특정 아젠다에 한정된 학생 운동을 조직하는 게 가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저출산 문제는 예컨대 이제 저출산을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를 못 낳고 있는 문제가 엄마들이 있다고 치면 왜 아이를 못 낳고 있는지는 엄마들이 제일 잘 알 거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노동시간 이슈일 수도 있고 출퇴근 이슈일 수도 있고 뭐 내지는 일가정 양립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남편 가사노동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예산을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해요.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결정하면 당연히 보건복지부 편의 중심으로 예산이 결정되겠죠. 그래서 그 사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엄마들인데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결정하니까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자신들의 이해관계랑 링크시켜서 법안을 만들 거거든요. 그 엄마들의 목소리가 지금 그동안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에 의해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 예산이 들어간 게 80조 원이 넘다 그래요. 근데 저는 실제로 젊은 엄마들을 위해서 예산이 쓰인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를 위해서 예산이 쓰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실제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이제 젊은 엄마들을 조직화해가지고 같이 저출산 예산은 엄마가 결정해야 될 법, 이런 법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예컨대 이제 어떤 그런 보고서를 낸다든가 뭐 등등등, 이제 수위는 여러 가지 뭐 다양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출산 예산은 엄마가 결정해 엄마 유니온 같은 걸 띄운다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고, 불효자 방지법을 가지고 불효자 방지 어르신 유니온,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여집합 노동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청년, 여성, 비정규직 어르신, 그 다음에 뭐 더불어 장수만세 관련돼서 뭐 더불어 장수만세 뭐 노장청 국민운동본부 내지는 비정규직 관련해서 최근에 노동계 법원에서 나오는 판례 중에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들의 갱신 청구권을 인정하는 법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노동계에서는 자기네들이 주동하던 전통적으로 주장하는 대안이 뭐냐면 그 처음에 취업할 때 사용 사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있어요. 그거는 입구를 제한하는 법안인데, 기간제 갱신 청구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해 주는 거는 입구를 제한하는 법안이 아니라 출구를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미 판례가 나오고 있고 다른 나라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입법하기가 용이한데, 제가 19대 국회 말에 이걸 입법하려고 했더니 노동계에서 의견이 갈려요. 3분의 1 정도는 약간 이제 우호적인데 3분의 2 정도는 강경하게 반대해요. 일종의 개량주의적 입법으로 보는 거예요. 비정규직은 없애야 되는데 이런 거는 비정규직을 인정해가지고 처우 개선해주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실은 기간제 문제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도 저는 이제 실은 민주노총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올로온 낚시 게임, 어떤 약간 중도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도적인 해법은 이제 거의 무슨 낙인 찍기를 당한다든가 무슨 계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낙인 찍기를 당해버리면 버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어떤 실사구시적인 해법이라 하더라도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비정규직이 조직화돼가지고 기간제 노동자가 한 30 내지 50명이라도 조직돼 있으면, 예컨대 기간제 갱신 유니온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들이 법안을 반대하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랑 그 법을 반대하기가 어렵거든요, 모양새상.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를 국회가 법안을 발의하면 저 새끼는 무슨 보수야당이 뭔가 개량주의적인 법안을 만든다. 근데 실제로는 뭐 계약이다 라고 낙인 찍어버리면
그 어떤 그 국회의원들은 그 법을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통 선명성 중심의 법안만 횡행하게 되는 거죠. 실현 가능성 거의 없는 법안들.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게 비정규직 관련된 약간 중도주의적 접근 또는 중도진보적 접근.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그런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국회의원이 있어도 내기가 어렵다. 근데 시민사회에서는 그런 법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조직화하면. 그 다음에 이제 미래자본은 예를 들면, 어떤 분권형 주민번호법. 그래서 그냥 편의상 미국식 주민번호법으로 스타트업 활성화법 내지는 빅데이터 활성화법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분이랑 같이 이제 협회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자본 쪽 계통에 해당하는 건 주로 협회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뭔가 청년, 여성, 어르신 쪽은 유니온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고 내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 운동본부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대표되지 못하는 청년, 어르신, 여성, 비정규직, 미래자본, 미래노동 이들의 이해관계에 맞는 그러나 이제 실제로 법제도가 가능한 방향의 법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를 계속하면 입법 이슈 파이팅도 되고 조직화도 되고 실제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도 되고 그런 것이 동시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종교인 과세 이슈가 있으면 예를 들면 종교인 중에서도 종교인도 정상 과세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30 내지 50%는 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적어도. 근데 그분들의 목소리는 지금 충분히 대표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칭 종교인도 정상 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종교인 운동본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더 센 법안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처럼 그냥 일반 노동자처럼 우리도 세금 다 걷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FM 소득세법 개정을 낸다든가. 그러면 언론에서 다룰 때 지금은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한다 그러면 정부와 종교계 전체가 대립하는 모양새가 되는데 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는 종교인과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는 종교인들이 이게 갈라져 버리면 우리 옛날에 왜 그 노동운동할 때 노노 갈등 이런 것처럼 일종의 종종 갈등이 있는 거나 그러니까 종교인끼리 견해가 다른 걸로 모양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좋은 법안을 추진할 때도 부담이 덜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 정부가 하려는 것 중에 뭐랄까 이제 어떤 그 한번 우리가 제대로 한번 좀 원칙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것 중에 이제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데 그 중에 좋은 것들은 오히려 이제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에도 도움이 되면서 시민 사회를 조직하는 역할을 하면서도 정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입법을 매개로 한 조직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주로 대변하냐? 미래자본, 미래노동, 현재 약자인 자본, 약자인 노동의 목소리를 주로 대변하는 걸 주로 한다. 그리고 좀 약간 복잡한 얘기는 우리의 힘이 좀 생긴 다음에, 왜냐면 약간 큰 제도 변화는 결국 이제 우리 힘의 크기랑 어떤 그 보이스 파워라 그럴까요? 스피커 파워랑 연동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야금야금 성과를 만들면서 사회적 신뢰를 축적하고 사회적 신뢰가 좀 축적되면 그 다음에 좀 더 센 법안, 예컨대 징벌적 배상제라든가 뭐 등등 이제 좀 더 센 법안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하는 식으로. 이제 4페이지 하단 로마자 2번인데요. 일부러 이제 민주정부 3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노무현 정부는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담아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요. 저의 이제 경험에 대한 거를 좀 담은 건데요. A와 B를 편의상 구분해서 반대를 잘하는 야당과 대안을 주도하는 야당이 있다 그러면 압도적으로 반대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저비용 고효율 구조다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압도적이다. 반면 대안을 주도하는 야당은 대안을 만들기도 힘들고 통과시키기도 힘들고 통과시켜도 별로 알아주는 경우가 별로 없다. 그래서 반대를 잘하는 야당, 반대당 뭐 이런 어떤 이제 네거티브 이런 것들로 이제 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구조 자체가 대안을 주도할 유인이 약하다. 이게 뭐 중심 내용이고요. 그리고 현재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좀 문제의식을 담은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개의 개혁 전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사드 같은 외교안보 이슈를 치면 총 3개인데 그걸 좀 논외로 한다 그러면 두 개의 개혁 전선이 있는데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의적으로 만들어 본 표현인데요. 특권 타파형 개혁이 있고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권 타파형 개혁과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은 전자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같은 것들이고 후자는 뭐 민생 개혁, 노동, 복지, 성장 이런 거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거의 성격 차이를 좀 이제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를 비교한 게 5페이지 상단에 있는 표인데요. 그건 이제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의 역사랑도 관련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노무현 대통령 개인 열린우리당만의 실패가 아니라 그분들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었겠지만 민주화운동 세력 전체의 실패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패에 대한 원인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지만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건데 뭐가 부족한 건지 뭐를 채워줄 건지가 되는 건데 특권 타파형 개혁에 대해서 편의상 의지와 능력이라는 두 가지 범주를 가지고 구분해 봤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특권 타파형 개혁에 대해서는 의지가 충만했는데 능력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표현입니다. 그 이제 운명이다라는 책에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그때는 검찰 개혁을 검찰의 중립으로 이해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간섭하지 않으면 개혁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근데 반면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적 청산과 분권화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분권화하는 걸로. 그래서 그건 일종의 실패를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특권 타파형 개혁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의식의 일환으로 지금 이제 윤석열, 조국, 안경환 이런 분들을 임명하려고 그랬던 거고 과정에서 이제 얼마큼 잘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거가 되겠죠. 반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의 문제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어떤 다분히 이념적 성향으로 반독재 민주화로 성장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생활 한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 학생운동하다 곧바로 뺏지던 사람이 태반이어가지고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서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쪽 분야를 잘 몰랐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과 의지가 좀 부족했고 그리고 옛날에 관행적으로도 원래 관료들이 주로 했던 거기 때문에 의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악의가 있었다기보다 그리고 목적의식적으로 우클릭 하려고 했다기보다 이쪽에 대한 관심이 덜하니까 하던 대로 하던 것 그게 그냥 관료가 하던 거였죠. 근데 관료가 하던 대로 하니까 우클릭처럼 보였던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관료와 재벌에 의존했는데 그거는 악의가 있거나 어떤 의지가 있어서라기보다 이쪽 분야를 잘 모르고 관심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관심과 의지가 매우 강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걸로 보여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 사례가 장하성 씨를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인선 사유로 발표했던 게 불평등의 대가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김상조 교수를 임명한 것도 그런 문제의식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6월 항쟁 30주년 기념사로 이제 말씀하셨던 게 불평등이라는 얘기를 했었고 경제민주주의라는 말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지금 노동 이슈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정규직화, 인천공항 방문 이런 것들인데 근데 의지가 충만한 건 이해가 이제 어떤 느껴지는데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여전히 잘 모르고 있는 건 진보 진영 전체, 민주화운동 진영 전체에 이걸 알만한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다라는 게 문제의식 핵심입니다. 이게 특정 대통령과 특정 정부의 문제라기보다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떤 풀 자체가 매우 협소한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권 타파형 개혁의 특징은 5페이지 중간쯤인데요. 강자와 싸우는 개혁이기 때문에 전선이 선명하고 가장 어려운 거는 조직된 소수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저항.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 개혁은 물 건너 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성패 요인은 강력한 개혁 의지, 그 다음에 국민적 지지와 엄호, 실은 높은 국정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핵심은.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반감의 조직화, 그리고 풍선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만 이제 조직된 소수랑 장기적으로 저쪽은 이제 시간 끌기로 버티게 될 건데요. 그리고 이쪽에 작은 실책들을 이제 잡아가지고 이제 그거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저항을 하게 될 텐데 아무튼 그런 거고. 근데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은 개혁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구조와 싸우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전선이 복잡하게 강자와 약자가 뒤죽박죽 얽혀져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조직된 소수와 분산된 다수가 막 얽혀 있다 이런 거고. 그럼 이 성패 요인의 핵심은 뭐냐면 복잡하게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거를 어떻게 얽혀있는지를 차분하게 구조 분석하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 복잡한 구조 분석에 기반해서 해법의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순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동시에 이 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호감의 조직화라고 그냥 편의상 표현을 했는데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죠. 구조 분석도 정확해야 되고 해법의 설계도와 순서도 그 다음에 이 개혁을 지지할 만한 세력을 조직화하는 것이 동시에 되어야지만 되고 이거는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풍선 효과가 매우 크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섣부르게 하면은
예컨대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원래 그 사회주의 실험도 실은 되게 좋은 취지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체주의로 귀결된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비효율성으로 귀결됐어야 했고 중국의 대약진 운동 같은 경우도 뭔가 이제 단기간에 공업화를 이뤄보려고 그랬는데 엄청난 기근으로 이제 실은 그 귀결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러려면 경제학적인 어떤 안목, 그다음에 이제 어떤 경제학, 정치학, 사회학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떤 민심과의 호흡 이런 거에 두루두루 이제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회 경제적 구조 개혁이 되는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표로 정리한 건데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현재를 보면은 방향성과 의지는 양쪽 모두에서 강하게 확인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편의상 이제 의지, 능력, 지형지물이라는 세 가지로 평가해 본다고 쳤을 경우 의지는 매우 강력해 보인다. 그리고 능력은 조금 더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이제 주관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로 정책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면 실태 분석, 원인 분석, 대안적 방향성, 대안적 정책 수단 네 가지를 좀 6페이지 상단을 하고 있는데요. 실태 분석, 원인 분석, 대안적 방향성, 대안적 정책 수단 네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학계의 수준 전체가 그 실태 분석인 경우는 많지만 예컨대 양극화가 이렇게 심각하다라고 하는 원인 분석은 그러니까 실태 분석은 많지만 그게 왜 심각해졌는지 예컨대 연도별로 그 수치가 변했으면 왜 변화됐는지를 차분하게 분석하는 게 의외로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 학자분들이 진보 학계를 통틀어서도 그래서 뭐 그런 점이 있고 그다음에 또 이게 이제 실은 사회 경제적인 이슈는 노동, 복지, 기업 성장을 골고루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실은 많지가 않죠. 뭐 그래서 이게 이제 의지가 있어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얘기고요. 지형지물은 원래는 그 국회 내의 어떤 제도권 지형지물과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의 지형지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도권 지형지물은 그냥 다 알고 있는 얘기니까 굳이 쓰진 않았고요. 핵심은 여소야대 문제인 거죠. 여소야대를 어떻게 도파할 건지의 문제인 거고. 근데 그런 걸 좀 논외로 처리하면 시민사회가 편향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제한적으로만 대표성이 발휘되고 있는 경우. 그래서 저는 그게 최저임금 1만 원, 그다음에 급진적 비정규직 정규직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급진적 노동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인데요. 방향성 자체는 맞는 거지만 완급 조절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걸 같이 보면서 근데 지금 시민사회 노동계는 어떤 민주당이나 진보 그러니까 어떤 차별화에 좀 약간 그 과하게 좀 필이 꽂혀 있지 않냐라는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간 옛날에 국가보안법을 과도하게 그러니까 개정은 개량주의라고 욕하고 폐지만을 고집하다가 결국 개정도 안 된 것처럼 이것도 저는 과도하게 속도를 내면 오히려 이제 어떤 이 어떤 점진적 개혁도 위태로워질 수가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편향된 면이 있는 것 같고 종교개혁 쪽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오른쪽 목소리만 더 반영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른쪽 목소리가 종교계는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거고 노동계는 왼쪽 목소리가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시민사회 자체의 재구성이 되지 않으면 이게 뭐 정부가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시민 입법 네트워크라고 말하는 거는 시민사회의 재구성을 통해서 정치사회와 국가의 재구성을 목표로 하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방금 한 얘기를 그냥 정리한 얘기가 이제 그 민주정부 3기 성공의 조건 및에서 능력 및 대표성의 보완인데 능력을 다르게 좀 표현하면 더 좋은 대안. 아까 사회경제적 구조개혁도 좀 더 좋은 분석. 이거는 그러니까 잘하려는 의지가 있는데 실력이 딸려서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라고 이렇게 좀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대학 가려고 노력하는데 공부 못한다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 공부 못한다고 욕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차근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안 그래도 공부 못해서 그게 스트레스인 거. 그러니까 공부 잘하고 싶은데 공부 못해서 그게 스트레스인 사람한테 공부 못한다고 백날 비난해봤자 갑자기 공부 잘해지는 게 아니라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하루 일과를 어떻게 한다든가 내지는 과목을 어떻게 하고 뭐 참고서는 뭘로 참고한다든가 뭐 교과서는 어떻게 공부한다든가 아니면 필기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걸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그럼 지금 정부도 예컨대 뭐 당신들이 이거 못한다 라고 말하는 거는 비판의 용어는 될 수 있겠지만 어떤 실제로 정부가 뭔가를 개선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도 잘해보려고 하는데 실력이 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는 유일한 해법은 정부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이
정부보다 더 유능해지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보다 더 유능해져 가지고 야, 정부 니네 A 방법보다 B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야 라고 권해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담론을 만들어서 이슈를 조직화하는 것. 그러면 실제로 적임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장하성 씨가 불평등에 연구를 했다는 이유로 청와대가 좀 채용을 했는데, 그분이 불평등 얼마만큼 해결할지는 지켜봐야 알겠지만, 사회적으로 보기에 시민입법 네트워크가 제안한 대안이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청와대도 자기네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뭔가 막힐 경우 대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너는 왜 이렇게 못해? 라고 말하는 건 안 그래도 못해서 답답한 건데 소용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거는 예컨대 이제 어떤 야당 쪽이 하거나 아니면 이 정부를 비판하는 것 자체가 목표인 집단, 이 정부를 깎아내리는 게 목표인 집단은 그런 걸로 충분할 수 있지만, 뭔가 좀 실제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이 정부의 성공을, 그러니까 이 정부의 성공을 뭔가 이렇게 이 정부가 잘하든 못하든 무조건 옹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더 좋은 대안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이 정부의 성공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제가 이제 우리 맨 처음에 썼던 그 표현인데, 더 좋은 대안. 그래서 이 정부의 성공을 도와주는 방법은 이 정부보다 유능해지는 방법이다. 첫 번째는. 그래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는 거고, 또 하나는 시민사회의 갈등은 버퍼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대표되지 못하는 목소리를 반영해주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표지에다가 더 좋은 대안, 더 많은 목소리라고 표현했던 이제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그것이 그냥 뭐 우리가 민주주의 일반 이론 또는 정치학적 이론으로 치면 대표성의 보완, 그리고 민주주의를 더 민주화시키는 거고, 더 많은 어떤 이제 이 조직화,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이제 반영하는 거다라는 문제의식이고요.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그래서 이런 문제의식을 다 종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담은,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를 대표할 거냐, 미래의 약자를 대표하고 가급적 51%를 지향한다. 그리고 방식은 입법 방식이다. 그리고 조직화를 같이 겸한다. 그래야지만 시민사회의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된 거는 더 좋은 대안을 대주권 만들어낸다. 부족한 대로 다양한 우리 사회에 이제 흩어져 있는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더 좋은 대안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공론화하는 작업을 한다. 또 하나는 더 많은 목소리를 조직화한다. 여기서 더 많은 목소리란 대표되지 못하는 목소리, 미래자본, 미래노동, 현재 약자 자본, 약자인 노동, 이들을 대표하는 목소리를 조직화한다. 그런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민 입법 네트워크 가칭을 만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제가 좀 이거는 약간 브로드하게 좀 정리해 본 건데요. 다른 분들이 좀 아이디어나 문제의식이나 그런 걸 좀 이제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준비 모임을 만들고, 준비 모임에서는 실무적으로는 사단법인 등록 실무 어떤 그 TF 같은 걸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은 이게 우리가 예컨대 우리가 갑자기 잘 돼가지고 언젠가 코스닥에 상장을 한다든가 코스피에 상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컨대 언젠가 이걸로 뭐 떼돈을 벌 수도 있어요. 왜 그 애플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만들 때 본인이 떼돈 벌지 몰랐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도 하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보면 나중에 주식회사로 전환하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면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제가 이쪽 경험이 많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그냥 주워 들은 수준인데, 사단법인을 너무 많이 등록을 하면 나중에 인감증명이라든가 등록 받는 게 너무 힘들어져가지고 등록할 땐 제 생각엔 최소한으로 등록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사단법인 등록하는 사원은 최소한으로 하는 게 제일 좋겠고, 나머지는 그 행정적인 거와 별개로 예컨대 운영위원회 됐거니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방식으로 뭔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약간 회원 관리를 이중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는 뭐 2중화, 3중화, 4중화 할 필요가 있겠다는 문제의식이고요. 그거는 좀 여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시민 입법 네트워크니까 실제로 활동의 대부분이, 물론 나중에 이제 교육 사업도 있고 출판 사업도 있겠지만 초기에 이슈 파이팅을 하는 건 입법을 매결하는 게 많을 건데, 그러면 등록을 어디로 하는 게 좋을 거냐? 근데 서울시에 등록하는 방법이 있고, 서울시에 등록하는 거의 이점은 이제 서울시에 아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편리성이고, 간소화 편리성이고, 이제 국회로 등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그것도 이제 좀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모임 형식은 뭔가 이제 좀
오늘은 이제 일부 그러니까 뭐 연락을 좀 제한적으로 했었는데, 예컨대 이후에 좀 약간 몇 차례 준비 모임을 한 다음에 좀 더 공개적으로 이게 세상한테 같이 제안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뭔가 좀 조직화한다든가, 그런 거와 관련된 어떤 이제 뭐 준비위원회를 할 건지, 뭐 추진위원회를 할 건지, 이런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요 업무 분장은 이제 예컨대 페이스북 페이지를 관리한다든가 회원 관리, 회비 관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페이스북의 단점은 이게 그냥 다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원래 이 방식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입법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뭔가 예컨대 변호사라든가 노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회계사라든가 약간 전문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 있던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 그거를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거 약간 별개의 능력을 또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던 문제의식과 그 어떤 법과 제도를 아는 사람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어떤 입법화하는 능력, 제가 이제 전문가 3분론이라고 표현했었는데, 현장 전문가, 입법 및 그러니까 이 이론 및 제도 전문가, 연결 전문가는 미션이 다르다고 봐야 되는데, 그 전문가가 세 종류의 전문가가 결합하기 용이한 방법은 제 생각엔 홈페이지에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홈페이지 자체가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라는 플랫폼이 없으면 우리가 지금 만나기 어려웠던 것처럼, 홈페이지가 그런 문제의식을, 입법 아이디어 문제의식을 편하게 쓰고 재능 기부가 자기가 자기한테 적합한 방식으로 재능 기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내고, 홍보를 잘하는 사람 홍보를 하고, 뭐 동영상을 잘하는 사람 동영상으로 하고, 내지는 뭐 이렇게 이슈 파이팅을 잘하는 사람 등등 다양한 사람이 자기가 가는 재능의 어떤 그 특징만큼 도와줄 수 있도록,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려면 홈페이지 시스템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거 사람은 어떻게 조직할 건지, 뭐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사당법인을 등록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등록한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준비위원회를, 그러니까 정식 창립총회를 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이후에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1호 법안, 2호 법안, 3호 법안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추진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돈, 사람, 열정, 시간의 크기만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돈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고 열정이 모이고 시간이 크기만큼 준비된 것부터 그냥 차근차근 해나가면 된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열거했던 것들은 저의 아이디어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다른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런 얘기들이고, 회원학대, 대규모 후원금, 크라우딩 펀딩, 결국 이제 조직이라는 건 돈과 사람과 열정의 꼭 이제 어떤 그 이제 컨셉 기획력의 문제일 텐데요. 회원학대는 계속 이제 어떤 그 회비 관리, 회원 관리 같은 걸 하는 거고, 대규모 후원금은 이제 소액 후원금도 조직화지만,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액 후원금 비중이 훨씬 더 많다 그러고요. 전체 재정의 한 60% 가까이가 그렇다 그러고, 브루킹스 연구소 같은 경우는 대규모 펀딩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헤리티지 재단은 거기도 이제 되게 한 30만 명 정도가 소액 후원을 안정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의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월 후원금은 제가 알기로 한 4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상당히 강력한 거죠, 그 정도면. 그래서 이제 아무튼 대규모 후원금 그거대로, 그 다음에 소액 후원금 그거대로, 등등등 이제 이런 걸 어떻게 조직할 건지. 그래서 이제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한두 달이 건너면 크라우딩 펀드 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또 이제 뭔가 프로그래머랑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그런 것 등등. 요거 말고도 이제 뭐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요. 그런 얘기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